지금부터 제8회 자살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변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본 행사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부천시 자살예방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과 비대면 사회 자살 예방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 진행 순서는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님의 축사 영상을 시작으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의 개회사와 자살예방 생명사랑 수기표 공모전 수상소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이어 비대면 시대의 자살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로 새 연사의 주제 발표와 집단 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총 117분이 사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고 마지막 진행되는 집단 토론 시간에는 보내주신 질문과 함께 실시간 댓글로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부천시 보건소 이선숙 소장님의 축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방역 문제로 인하여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 영상.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제8회 자살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의 운영진 및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으로 재난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과 실직 등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정신건강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사회적 고립은 자살률이 높아지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치료나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재발이나 증상이 악화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비대면 사회에 맞는 자살 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한데 모아 자살 예방 대책에 적용하고 검토해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토론회 장이 우리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신경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신경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생명사랑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상으로나마 축사를 해주신 저희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꺼이 이 오늘의 심포지움의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 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실 여러 토론자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8회째입니다. 기존 7회까지는 대면으로 시작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환경이지만 전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침체가 시기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개별 국민들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온갖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협의 시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결과에서는 국민의 47.5%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앙대책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8월 유행 이후에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문의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여러 실무자분들께서도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서비스 현장에서의 변화를 아마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자 준수하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 8회 자살 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움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자살 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 비대면 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 자살 예방 현장에서 힘써주신 분들, 모든 참여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제8회 자살 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포지엄 강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올해 상반기 진행되었던 자살 예방 생명사랑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수상자들의 소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자살 예방 생명사랑 수기표 공모전은 부천 시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식 개선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의 실천, 생명지킴이 활동 사례 등을 주제로 수기표를 공모하여 총 104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수상작은 청소년부, 청장년부, 노년부로 구분하여 총 14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된 작품은 책자로 발간되어 부천시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입니다. 함께 시청하시며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표부문 청장년부 대상을 수상한 김민정입니다. 요양병에서 근무하다 보니 노인 우울증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명사랑 공모전을 통해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큰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도 각자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표 부분 청장년부 최우상을 수상하게 된 송혜승입니다. 2020년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쉼을 가지고 다시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에게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표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종환입니다. 수상자 발표일에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한다라고 하여 예상 외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2018년에 문예창작반이 개설되고 2년여간 글쓰기를 공부하고 공모전에 5회 응모하여 세 번째 수상으로 최우수상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수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수상을 통해 글쓰기 공부 시작은 늦었지만 저에게 문학의 소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어부분 청장년부 우수상을 수상한 김수민입니다. 제가 부천시와 관련된 공모전에 처음으로 응모해보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표어대로 정말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서로 돕고 배려해가면서 건강한 부천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기부분 대상 수상자 임수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명숙입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느꼈던 자살 충동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여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더욱더 관심 갖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상 수상하게 된 천겸주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또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건강했을 땐 손 내밀고 도움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힘든 시기가 되니까 손 내미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고 시야가 좁아져 많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을 기억하며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청장년부 수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방혜빈입니다. 우선 부족한 그림에도 상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로 주변의 작은 생명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기부문 노년부 우수상을 수상한 최옥정입니다. 저는 이웃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고 가족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책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활동한 경험을 몇 자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하라는 당부와 격려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천시 자살예방센터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상의 민은혜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나보다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써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뽑아주신 생명사랑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늘 나와 함께 해주고 격려해준 나의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8회 자살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좌장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신 김신겸 센터장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방역을 잘한 국가로, 국가적인 적정 방역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GDP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적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뭔가 으뜸이 되는 요소들을 만든 등 좋은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예년까지 전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라는 그런 국가적 현실이 있었고요. 그 현실의 바탕이 되었던 기저를 이루었던 어떤 무한적인 경쟁 사회라는 부분, 또 사회적 빈부격차 큰 부분, 경제적 빈부가 큰 부분들 역시 이런 현실들은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최근에 2017년, 2018년이 되어서 그 작년 이제 자살 통계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오히려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건데 코로나19라는 그 국가적인 제한은 또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이런 자살률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올여름에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연자들을 모시고 이러한 그 자살 예방 대책에 관해서 어떤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찬호 교수님입니다. 김찬호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 부센터장으로 계시고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대학 바깥에서는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자로서 또 인문학자로서 글을 쓰고 대중 강연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것 키워드로 감정의 어떤 사회적인 감정을 어떤 사회적인 그 지평에서 분석을 하시고 이러한 그 감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감정들이 지배하는가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쇠학이 있으십니다. 네. 김찬호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비대면 사회의 마음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말이 됐죠. 지금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작년 이맘때 쓰지 않던 말들을 우리는 지금 일상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 확진자, 드라이브 스루, 코드 격리 등등 한 10개 정도의 단어가 우리의 생활 용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그런 말들이었죠.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 전에 쓰지 않았었죠. 그럴 일도 없었고요. 자, 비대면이 이렇게 일반화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고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마음은 그만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두 장을 좀 보겠는데요. 왼쪽은 하늘에서 어느 외국 사진 작가가 하늘에서만 찍는 작가신데 그분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입사원 연수의 한 장면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런 시절이 또 올 수 있을까? 대단히 우리한테는 아득한 옛날처럼 여겨집니다. 오른쪽은요, 몇 달 전에 안산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장면인데, 오프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저런 참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풍경이 크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얘기,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불안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게 끝이 안 보인다. 어느 전문가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고, 백신이 나와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또 우리의 답답함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제 자기가 걸릴지 모른다. 뭐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방어 심리가 강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감염 공포가 만연하고 누가 감염이 됐다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낙인, 혐오 이런 것을 은근히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런 것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몇몇 직종의 경우에는 거의 멈추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 내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고립감, 우울 이것은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돌봄 노동이 과중해지면서 특히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게 몇 개월 동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내가 좀 돌봄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진, 무력감, 그게 이제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생활상이 크게 이렇게 달라지면서 학부모들의 힘든 일이 많아지는데 뭐 충분히 예측된 게 다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빠져 사는데 이번에 특히 그게 더 심해지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특히 저학년일수록 작년보다 발달이 확실히 늦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에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거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지적인 발달조차도 지금 힘들어지는 이게 지속될 때 후유증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점이죠. 그리고 우울증 얘기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중에 통계 하나를 찾아보니까 금년도 8월 달 이후에 2차 좀 큰 유행 전인데도 그 전에 이미 우울증 진단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20대가 전체보다 더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것도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자해. 제가 여기 듣기로는 이 자해는 청소년들의 자해하고 다르게 자살 미수로 해서 병원에 실려온 경험만 갖고 통계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통계입니다. 사실은 2018년, 19년, 2020년 상반기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바로 오기 전까지인데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20대, 특히 여성, 20, 30대 여성의 자살과 우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많이 걱정스러운 현실인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비정규직 같은 하위 직종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데 사회적 관계가 끊길 때 더욱더 타격이 큰 것.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부정적 영향도 아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남자들은 어차피 혼자 지낼 때가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수다도 떨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제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가 할 때 사회학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가 쓸모없다고 자신이 느낄 때, 자기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거기에 더해져서 뭔가 자기가 고립돼 있다.
사람들과 단절돼 있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함께 결합될 때 가장 이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프로파일러 그 권일용 선생님이 어디선가 쓰신 칼럼을 제가 좀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만, 그 묻지마 범죄, 굉장히 좀 잔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이런 범죄자들을 인터뷰 쭉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살아온 얘기 듣고 마지막에 물어본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럴 때 거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처음이다. 또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준 것도 처음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고립된 심리. 이 제목, 칼럼의 제목이 고립된 자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마음의 힘든 상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들 가운데 일부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종종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자살과 함께 그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이런 고립과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방역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시됐던 지난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계 어려움도 좀 묶어놓고 그들의 불만도 막 잠재우고 했죠. 다른 한편 학교라는 게 모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못 가게. 그러니까 경제와 교육이 양쪽이 가장 지금 답답했던 상황이죠. 방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할 수도 없고 다행히 1단계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팬데믹 자체는 더 오래 간다고 할 때 이 방역과 함께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사회라는 축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지금 과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해야지 경제도 이제 좀 사람들이 만나야지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나야지 배움도 일어나고 아이들도 좀 삶의 기쁨도 얻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를 어떻게 재생시킬 건가,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게 우리의 중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함께 얘기하는 이 자살 예방도 바로 큰 맥락에서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좀 안전한 그런 형태로 토대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거점이 필요하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한 4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일자리가 안 그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경제가 힘들어져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더 힘든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 데도 소속돼 있지 않고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곤혹스러움, 자존감의 훼손, 이게 엄청나지요. 근데 어차피 현실이 그렇다면 비노동 세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몇 가지 뒤에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삶의 이야기가 확장돼야 된다. 자신의 이야기, 뭐 얘기저기 많이 얘기하죠. 수다도 떨고. 근데 이것이 확장된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스토리가 더 깊어지고 의미가 풍부해지는 이런 것. 그게 되려면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못나도 괜찮은.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들 모였을 때 진짜 안전하지 않죠. 명절 때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질문 자꾸 던지고. 친구들 모여서도 은근히 뭐 서로 비교하고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건데, 그런 거 떠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얼마나 가능할까. 그러면서 실제감, 그러니까 프레젠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비대면,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지만 서로 저는 적어도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그나마 안전을 확보하면서 좀 누릴 수 있는 것, 좀 최대한 고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접촉은 줄이되 만남은 유지하라. 근데 지금까지 접촉을 제한하다 보니까 만남 자체를 안 해버렸는데 이걸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건데,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이분이 미술 평론하시는 분인데 지인들 몇 번 초대해서 집에서 아주 저렇게 소박하게
그림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집에 다른 사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굉장히 그 고립된 공간으로 무료하게 이렇게 유지될 때가 많은데, 집을 좀 왕래하는 문화 같은 걸 만들어 보자. 뭐 많은 사람이 오갈 필요는 없죠. 단 두세 가구만 모여도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차피 많이 모이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할 때 이렇게 좀 집 가까운 일상에서 새로운 좀 공동체적인 경험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어느 빨래방의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한겨레 21에서 보고 거기 있는 사진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직 방문을 못했어요.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빨래방 가면은 이렇게 빨래 넣어놓고 기다리잖아요. 대부분 뭐 스마트폰 보겠죠. 근데 여기에는 재밌게도 그 주인이 저기다 노트 한 권을 놨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다 글을 쓰는데, 저기 보세요. 자기 글을 쫙 썼어요. 그리고 분홍 색깔로, 주홍 색깔로 또 다른 글이 써 있죠. 댓글처럼 거기에 자기 느낌 같은 거 얹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댓글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게 오프라인, 아날로그로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쌓여 있잖아요.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면 옛날 게 나오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오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차피 익명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오갈 수 있다. 작은 예지만 많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안전하죠.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속 얘기 털어놓을 수 있고, 저기에 많은 사연이 있어요. 힘든 얘기도 올립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비칠 수 있고 누가 반응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죠. 비록 내가 도시에 살면 친구도 없고 혼자 살지 모르지만 저렇게 어디선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과 내 사는 풍경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좀 사는 재미인 거죠. 얼마든지 물론 인터넷상에 저런 게 오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훅 지나가면 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일 텐데, 이렇듯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한 가지 좀 안전하게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기획으로 전 동네 한 바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미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어서 제 왼쪽도 제 후배가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한 30명이 한 그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알고 지내요. 서로 60명의 부모와 6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종종 저렇게 몇 년 전부터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야말로 저런 게 더 필요할 거다. 대신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좀 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저렇게 저녁 때마다 모여서, 저건 성북구에서 있었던 건데 건강마을 하면서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때마다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걷는 겁니다. 매일 걸어요. 얼마나 저게 좋은지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 당뇨 걸려 있고 고혈압 이런 분들 자기 관리해야 되는데 잘 안 하거든요. 습관이 안 붙으니까.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어서 하면 건강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부산에서도 뭐 동네 한 바퀴 이런 걸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니까 복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렇게 좀 관제 동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전 이런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신 동네에서 그냥 몇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저녁 때 함께 걷는데 사람들을 더 붙이는 거죠. 알려서 저녁에 한 8시 무조건 나와라. 걷자. 대신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말 걸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방역해야 되니까 좋은 핑계가 됐죠.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부만 묻고 더 이상 뭐 사는 얘기 뭐 묻지 마.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야지만 빈노동생이 돼. 내가 취직 어디 했고 안 했고 저 사람 몇 병 앞에서 사고 이런 거 전혀 눈치 안 보고 그냥 함께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동네도 더 활기가 생기고 안전해지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역 하다 보니까 막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거 위주로 가는데, 이제 이 시기가 길어진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제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비대면 시대에 도시 디자인 공모한 건데
여기에 1등 상을 받은 게 베트남 건축가였습니다. 그 작품입니다. 지금 저기 잘 보면요. 서로 이렇게 교차로가 걷는데 사람들이 전혀 만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오른쪽 거 보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사람들이 마주칠 일이 없어요. 진짜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재밌고요. 조형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비대면 시대 아니었으면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고 뭐 손인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한 이것이 전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줌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저도 수업을 이걸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것 같더라고요. 화상 네트워크는 지금 여러분과 이것과 달리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실시간인데 상호작용은 되게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이 글 올리는 거 정도 뒤늦게 저희가 보는데 질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바로 글을 뜬단 말이죠.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출구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좋은 게 수강생들이 자기 가족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리니까. 뭐 화면상에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들었대요, 같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제 강의 듣는 분이 뒤에서 어떤 자기 딸이 이렇게 자기 공부하다가 제 강의를 와서 듣고 막 그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화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가족이 공유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전국에서 모이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지금 11월, 12월에 독서 모임 같은 게 몇 개 잡혔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가끔 저자 초빙해서 저자로서 초대돼서 하는데 예전 같으면 저자 초대하려면 얼마나 막 번거롭습니까? 근데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되니까 집에 좀 각자 고립돼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현장 여러분 여행 이제 가잖아요. 요새 여행 상품 그런 것만 뜨는데 뭐 비행기 타고 쑥 돌고 오는 거 그런 건 너무 재미없고 가서 가이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집안에서 자기는 그냥 여행하고 VR로 하면 더 재밌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지라도 근데 꼭 여행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가고 싶은 여행지 이런 데 가셔서 이걸 틀어놓고 같이 나누면 다른 사람들 함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 줌이라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는데 이걸 해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응원받는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봄 때문에 힘든 분들, 장애아이를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엊그제 서울시에서 했는데 막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한 달에 한 번 꼭 줌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아요. 5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 여동생이. 근데 줌으로 만나는데 막 울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거기서라도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운다는 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가족 뭐 등등 언제든 이거 모일 수 있고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방식의 실험들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다양하게 찾자. 어떤 때 필요가 될 수도 있고요.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함께 만나면 오히려 그 문제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혼자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힘든 짐인데 서로의 공통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있다 보면 더 유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3사람은 시작돼야 된다. 둘만 갖고는 안 되고요. 3사람 정도 돼야지 역동이 붙습니다. 점에서 선으에서 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마음에 맞는 사람 2사람을 더 찾으면 새로운 공간이 거기서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 속에서 꼭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우정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친하지 않아도 우리는 멋진 일상을 함께 창조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고 서로 온라인만 갖고도 안 되고 오프라인만 갖고도 안 되는데 이게 서로 만나면 앞으로 대학 강의도 팬데믹이 지나가도 비대면 강의가 병행될 것 같아요. 장점이 있거든 나름대로.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이 있음으로써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이 있음으로써 오프라인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선순환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찾아보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좀 새로운 삶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잠시 멈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사회가 딱 멎어선 것 같은 느낌도 들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신호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무사님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예,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이런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에 앞서서 현재 코로나 시대의 우리 사회 풍경이 어떠한지, 일상에서의 풍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김찬일 교수님께서 잘 어떤 조망해 주셨고요. 그 토론은 모든 그 연자들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발표해 주실 분은 이화영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임상 강사, 임상 조교수를 거쳐서 현재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완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 감염병과 자살 예방이라는 그 주제로 현재 한국 사회의 자살 현황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자살을 예방해 나갈지 또 그 이전에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이화영입니다. 감염병과 자살, 그리고 재난과 자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심포지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자살 관련 통계, 그리고 감염병, 또 재난과 자살, 그리고 감염병 이후 또는 감염병이 있을 때 자살 예방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 자살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2018년보다 약간 늘긴 했죠. 약간 늘긴 했는데 2018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유명인의 자살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쨌든 13,000명이 넘는 이런 아주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사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20년 전서부터 비교를 하면 아주 이 역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쯤에는 교통사고가 한 거의 15,000명 이 정도 됐었는데, 10,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자살은 예전에 현재 교통사고 숫자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13,00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역크로스를 하고 있는데, 그간 한 거의 20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도 자살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또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앞으로 많이 자살률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뜻을 모으면 앞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0대 사망 원인을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10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한 절반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10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92년도에는 아주 맨 꼴찌에 10등의 자리에 있었는데 6년 간격으로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워낙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니까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폐렴이 4위로 올라가고 자살이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숫자죠.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국가적으로도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자살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40대, 50대를 보게 되면 자살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를 보면 원래 어르신들은 사망하는 질환들이 많죠. 암으로도 돌아가시고 뇌졸중으로도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이 자살률을 보게 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10대, 20대를 보게 되면 사망 원인 중에 1위입니다. 사망 원인, 사고로도 돌아가고 여러 질환으로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살로 사망하는 것이 제일 많다는 거죠. 사망 원인 1위라는 각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자살 예방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 9월,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표준형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이죠. 보고 듣고 말하기 2.0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맨 처음에 임세원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고 2015년, 16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 작년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 초까지 이 2.0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슬라이드인데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신호들이 있죠. 위험 경고 신호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상황적 신호, 자살을 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살한 분들의 자살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더니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 관련, 그다음에 가족 관련.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우울증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그다음에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시간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거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체 건강 문제나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부부 관련, 연애 문제, 가족 외 대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보면 자살 직전에 평균 한 3.9개 정도의 연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자살에 이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신호가 어떤 상황적 신호들이 있는지를 자살 직전에 어떤 상황적 신호, 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령대별로 좀 보면 청년층은 학업, 가족관계, 연애 관련 이런 스트레스를 겪고 주로 혼자 지내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 고립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장년층은 경제,
문제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다음에 노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 질환이 만성 질환이 한두 개쯤 있게 되죠. 그래서 만성 질환, 모호한 신체 증상, 그리고 노년층에서도 고립 독거노인들 이런 외부 대인 관계가 적거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이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감염병과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자살을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 NEJM이라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저널이죠. 이게 98년도에 논문이 나온 건데 재난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거의 재난 이후에는 자살이 높아진다. 이게 거의 결론 지어지는 듯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99년도에 이 논문을 위드드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위드드로우를 했냐 봤더니 통계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한 연도에 자살 사망자 수를 더블링을 해서 통계를 냈다. 해서 일단은 요 논문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재난 전후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가 없습니다. 다시 통계를 돌렸을 때는. 그래서 일단 위드드로우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게 되면 타이완에서도 지진이 많죠. 그래서 지진 이후에 사망자 수를 봤더니 이 지진 이후에 세로로 그어진 선이 재난 시점인데요. 99년 9월 21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자살 사망자 수가 자살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재난 이후에 특히 지진 이후에 자살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재난을 겪게 되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자살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지진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한 1.46배, 42% 이렇게 자살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재난 이후에 자살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지진이나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LA 대지진 이후에 자살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미국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였었다. 그래서 아마 자살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살률이 감소한 거 아니냐. 지진의 영향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카트리나죠. 허리케인 이후에 멘탈 일리스와 자살 경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이 재난 이후에 PTSD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이런 정신 건강 문제, 정신 건강 질환은 늘었는데 스위사이달 자살 경향성은 줄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불안증, 이런 멘탈 일리스에 대처하면서 그런 아주 경한 질환들을 대처를 하면서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이런 대처가 늘어난 거 아니냐 해서 결국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은 많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대처하다 보니 자살률은 결론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이 재난과 관련돼서 되게 재난이 딱 일어나게 되면 재난 이후에는 아주 재난 직후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쭉 올라오죠. 아주 이 재난 시에 영웅적인 활동을 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 직후에 아주 요 짧은 시기를 이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하죠. 근데 이 허니문 피어리어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재난의 영향들에 의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감정이 줄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다가 한 일주기 정도에 다시 이 애도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 직후에는 이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이 허니문 피어리어드 또는 풀링 투게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임시 거처에 머무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는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임시 거처에 옮겨진 분들이 꽤 많으셨죠. 그런 분들의 이 자살 경향성을 조사를 한 건데 1년, 2년, 3년 보니까 점점 자살률이 증가를 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률이 증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상시에 예전 자기 집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웃도 있고 뭐 교류할 분들이 많았는데 임시 거처로 가면서 사생활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관계를 맺었던 분들과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에 의해서 자살 경향성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게 격리와 고립이죠. 격리와 고립,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과의 단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자살 경향성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 대지진 이후에 이 남성과 여성의 자살을 본 건데요. 이 지진 이후에 남성은 자살률이 떨어지죠. 근데 여성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남성은 재난 직후에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다가 올라가죠. 다시. 근데 여성은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전반기의 자살 임시 통계를 보면 이 뭐 국감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기는 한데 그 여성이 비정규직의 비율도 높고 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더 많고 이런 그런 데이터와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지금 일본도 젊은 여성의 자살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재난 이후에 자살률이 살짝 떨어지는 이런 통계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은 또 시사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까지는 재난 이후에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봤었는데
재난 이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들도 많은데 뭐 이 테러리스트나 오클라호마 시티 바밍, 뭐 이런 스리랑카 쓰나미, 뭐 이런 재난 이후들에 보면 자살이 뭐 재난과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재난 이후에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난 이후 자살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또한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좋아진 거라면 뭐 미세먼지는 없다. 미세먼지는 없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긴 한데 그것이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경제 활동이 축소된 이 여파가 조만간에 닥쳐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되면 이 맨 위에 보면 이제 불안과 우울이 늘어나죠. 그래서 감염병의 특성은 이 균 자체가 보이지 않죠. 재난, 이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요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감염병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염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감염돼 있는지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감염이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 이 정신건강 상태 조사를 한 거 보면 초창기에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전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큽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지죠. 이 자기가 맺고 있던 어떤 관계들이 단절이 되면서 우울로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조사된 결과를 보면 울분이 많습니다. 분노, 뭐 어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뭐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가게를 못 연다. 아니면 나는 격리되고 싶지 않은데 격리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불안과 우울,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독성 행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알코올 소비량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 음주를 했던 분들의 음주량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신규 우울증 환자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약간 우울감이 있었던 분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성 행동도 문제 음주 행동을 했던 분들이 더 문제 음주 행동을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 중독성 행동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특정 집단의 정신건강 위험 요소를 보게 되면 의료진의 지금 현재 어떤 정신건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거의 소진돼 가고 있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 이 불안정한 가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더 힘든 것 같고요. 결식 아동들이 학교에 가면서 어느 정도 급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식 아동들의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노인들, 고립, 그리고 뇌기능 장애 위험, 움직임이 적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취약계층의 문제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면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떨어지죠. 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 보니까
이런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정신건강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대면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떨어지고 어떤 외래 진료 보기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죠. 그리고 장기 입원이나 입소시설의 감염 위험이 올라가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 및 서비스 영향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다라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재난 이후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보면 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중장년층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한신 대지진이나 이 LA 대지진 이후에 뭐 큰 자살률의 변화는 없었는데 보면 중장년층은 자살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 고베 대지진 이후에 자살률이 줄기는 했는데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재난 이후에 막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소통이 긴밀해지면서 지역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남성 자살률이 살짝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이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남성 중장년 자살과 관련된 건데요. 지진 이후에 남성 자살률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살짝 올라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떨어지나를 봤더니 이 부도되는 남성의 이 경제적인 부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직업적인 어떤 잡 오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노력으로 어떤 직장을 제공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부도나는 것이 좀 줄어들면서 자살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난 이후에 어떤 중장년층을 위한 요즘 중앙자살예방센터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요. 중장년층을 위한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아마 자살률과 많이 관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제공,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홍콩에서 사스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 사스 확진자와 자살 사망자 수가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프가. 이때 보면 노인이 많이 자살을 했는데 특히 여성분들 그때 원인이 외로움과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헬스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면서 여성 할머니들이 많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 당시에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게 필요하겠고요. 재난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살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사스 당시에 자살률이 좀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플루 때도 증가를 했었고요. 근데 2015년도 메르스 때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전체적인 어떤 자살 사망률의 증가 추세와도 아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긴 하고 최근으로 들어서면서 자살 예방 대책들을 아마 전 국가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성장 둔화 문제, 그래서 실업률 증가하고 부채 파산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 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심리 방역 지침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받아들이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고 혐오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그래서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짜증이 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수면이 불안정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확실함, 감염병의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 그러니까 수면, 식사, 운동,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과 자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직역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 요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대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여러 직역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층을 고려한 자살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 특히 최근에 20, 30대 젊은 여성의 자살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남성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 가고 지원을 해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노인의 고립 문제가 한동안 복지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지금은 1단계로 풀리면서 그런 데 나가시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가 마치면 박수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서 굉장히 정적이 흐르고 좀 어색하게 합니다. 마지막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쌤선생님께서 강의 1회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해답을 드릴 수 없다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서 좀 주실 수 있는 해답이 마지막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강연을 이제 결국에 서비스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 굉장히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정리할 때도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시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실패하고 효과가 좀 있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아마 우리 참여하신 그분들께서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 세 연자분께서 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셨는데요.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될 텐데. 혹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 참여자분들께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모든 질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 관리에 관한 질문들, 자살 예방에 관한 질문들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19라는 게 비단 정신 건강의 영역, 자살의 영역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마침 저희가 좀 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이걸 좀 조망하고 어떤 스케치 그려보자 해서 저희 김찬우 교수님도 좀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많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들이 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김찬우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마지막에 전준희 센터장님도 결국 우리가 이 사례 관리의 핵심을 보니까 이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관통한 주제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이전에 다른 사회학에서 사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강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히 굉장히 관계 중심의 사회다. 심지어 언어에서도 우리는 우리 와이프, 우리 부인, 영어로 하면 이제 our wife가 되는 그런 정도로 언어에도 서로 관계가 많이 배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서 관계 단절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거기다 하나 흡연까지 요새 얘기하는데 흡연 공동체 농담 삼아 그만큼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가 좀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뭐 회식 문화라든지 그런 게 오랫동안 있어 왔을 만큼 우리는 몸으로 부대끼고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좀 스킨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좀 지나칠 정도로 중시됐던 최근까지 그랬던 문화라서 그게 갑자기 끊어진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언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뭐 회포 풀고 이런 게 워낙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서 오는 그런 고립감이 우리는 특히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복지가 또 이렇게 잘 맞고 있고 한데, 우리는 그 둘 다도 아닌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막 뭐 엉긴다고 할까요? 이게 끈끈한 이런 게 강조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그런 괴리감은 클 수밖에 없죠. 예. 실제 혹시 뭐 이렇게 아마 좀 살펴보셨을 거라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다른 나라와 어떤 게 좀 나타난 현상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사역자로서 좀 보여주시는 게 있으신지. 그거는 좀 더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사전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이 사전 질문의 내용이 앞에서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주연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신 것 같아요. 자가격리 대상자신데 자살 위험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뭐 저희도 그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뭐 전화로 일단 먼저 점검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업무에 더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뭐 다들 부딪힌 문제긴 한데 자가격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생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주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자가격리 대상자분이 위험성이 높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리지를 심지어 이탈하셔가지고 고발 뭐 위험도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 대상자분은 컨택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그 감염병 그 예방법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천센터에서 하시던 것이 이제 전화로 이분을 그 일거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분이 호소하는 것들 잘 들어주는 것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화 상담을 유지하는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밀키트 같은 거를 이제 좀 그 이분의 그 집 앞에 이렇게 좀 가져다 드리고 이걸 가져다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그 연락을 드리는 방법인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드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연락을 드리고. 하지만 이분이 예를 들면은 자해하는 장면을 뭐 온라인으로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 입원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이후의 결과와 충분한 개입을 못한 후의 결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법은 충분하진 않지만 거기까지 가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선을 넘는다면 대안적으로 그러한 입원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처들은 사실 숙지가 되어 오셨고 실제 위기에 또 다 하셨을 텐데 어떤 그 정신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또 그 전화뿐이 아니라 또 전화를 통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밀키트 말씀하셨던 그런 걸 제공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그 관계가 좀 더 맺어가겠죠. 소통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일단은 질문 주신 분들에게 본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마도 킴님께서 주신 그 질문인데요. 재난이 자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직접 재난을 겪은 분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좀 간접적으로 겪으신 분들, 특히 이제 심하지 않지만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겪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물적 지원이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간접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지원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이런 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서비스 이외에도 굉장히 그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답에는. 혹시 이 부분도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강연자분들께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재난 이제 초기에는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굉장히 많은 정신건강 위협이 오기도 하는데 그 정신건강 위협이 온다는 거는 결국 그 전에 경제적인 어떤 치명타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재난, 아마 간접적인 재난이 그 뭐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래서 옆에서 사망하는 걸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마 경제적인 위기, 뭐 그 취업별 기회가 제한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유하영 교수님? 네. 이게 그 간접적인 재난 경험, 뭐 이런 재난을 당한 분들을 케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재난 지원 인력이나 아니면 재난을 당한 분의 가족, 그런 동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재난을 당한 분들을 지켜보는 거, 요거는 이제 되게 이제 2차적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2차적 외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로 이렇게 2차적 외상이 오게 되면 거의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재난을 당한 분을 케어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아니면 치료진이나 아니면 뭐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외상을 경험하면서 PTSD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 소진과 관련된 이런 대책, 그런 되게 소진이 그런 식으로 나오죠. 정서적인 탈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주변에 외상을 당한 이 재난을 경험한 분을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면서는 이제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고 뭐 이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효능감이 떨어지는, 주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소진되는 영역을 막기 위해서는 그 2차 외상 스트레스를 막는 이런 소진을 예방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 예방하고도 심리 방역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 자기의 어떤 이 평상시에 했던 활동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소진을 예방하는 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이수를 하고 좀 배운다든지,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취미 활동하고 거의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러니까 일상과 어떤 업무 또는 그 재난을 당한 분을 케어하는 이런 업무, 어떤 그런 영역과 자기의 일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기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인 어떤 재난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뭐 사회복지 분야로 굉장히 좀 넓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좀 더 요즘 얘기한 이제 코로나 블루에 관련된 그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런 데 대한 뭐 많은 그 심리 방역 지침들이 많이 있죠. 그런 네. 분들을 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찬호 교수님 다시 하나만 좀 더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으나 이제 모멸감에 관한 책에서 말씀하시면서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 가슴에 꽂는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뭐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그래서 가불관계에 항상 치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많고, 결국에는 자살의 고위험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셨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젠더 감수성, 뭐 인권 감수성, 거기서 이제 뭐 모멸 감수성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읽어볼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좀 필요한 가져야 될 감수성,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키워드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그 정서적 원자폭탄이란 말을 제가 누가 쓴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거죠. 그 원자폭탄이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거를 남한테 쏘아붙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폭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고통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커 파머라는 분이 제가 번역한 책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한편으로 자살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내 아픔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고 그걸 인정하고 하면은 그 오히려 그 취약함으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걸 아닌 척 일단 자기가 자기 고통을 바라보기엔 너무 힘들니까 오히려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함으로써 그걸 잠시 잊어버린, 그래서 그런 언어를 일깨워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연약함을 좀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거꾸로 또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다. 이거 이제 아들러식 용어로 과제 분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힘든 것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그 사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1차 가해를 했는데 내가 또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은 좀 잘라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좀 아는 게 필요하다. 현재 내 감정이 어떠한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걸 꾸준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양들이. 마지막 질문을 부탁하신다 그랬는데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교수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면은,
제가 좀 저도 자장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다가 뉴스들을 봤는데 자살 관련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 좀 요 7, 8월에 그쯤에 젊은 여성들에서 자살률이 좀 높아진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나타났다는데 좀 앞선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 3, 4월쯤에는 오히려 굉장히 300명 이상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해서 거기서는 좀 사람들이 굉장히 출근하기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계층들이 많은데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출근에 부담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들과 보낸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자살 감소하고 이런 그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과의 어떤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3대 자살 높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의 비교나 그런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일본의 자살이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지금 이제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한민국은 일본은 이미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게 꽤 됐죠. 그러니까 예산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십 배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안 하고 자살 대책이라고 아예 이름 자체를 자살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자살 예방이 아닌 자살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시작되는 자살 예방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게 한 단계 발전을 하면 정부에서 민간 단체들에게 어떤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가는 이런 자살 예방 사업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살 예방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이 정부에서 민간에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많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가는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정말 자살 경향은 이 데이터를 아주 추가적인 분석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 구조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젊은 여성분들의 비정규직 뭐 여러 가지 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분석 내용들이 얘기되어지고는 있는데 그게 뭐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까도 자살 직후에 남성은 줄어들었는데 여성은 살짝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구조, 인구 구조가 아마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정말 근거가 확실하게 돼서 분석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대책, 비정규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금은 정말 그 20, 30대 비정규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현재로서는 취약계층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어떤 그 중심된 지점은 젊은 여성들, 네. 예, 아마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성차별, 특히 아마 경제적인 성차별, 뭐 이런 것도 뭐 가사 노동 이런 면에서 성차별이 좀 아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집에서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아이들 또 다 돌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된다는 보도인데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사전 질문들이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행할까?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단되었던 지금 프로그램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앞에서 강의에서 좀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그 비대면성 프로그램 콘텐츠가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실제 화성시에서 질문을 이제 부천시 센터나 인근 지역기관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지, 잘 진행하고 있는지, 또 했을 때 어떤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인데 아마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제 효도리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포함해서. 네, 저희가 효도리가 현재 나와 있는 AI 인형 중에서 제일 예, 좋은 도구여서 이제 농촌 지역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혹시 인형을 버리시거나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염려가 되긴 하는데 또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키오스크의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면 고위험군이면은 주소를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주소를 입력하면은 기념품을 좋은 걸 보내드리는 거죠. 예. 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저희가 두 번째 컨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마도 그러한 어떤 우리가 준비했던 컨택을 한번 하셨던 분이 예전에는 부천에 이러한 기관이 있었다는 걸 모르셨던 분이 그 컨택으로 자원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지금 화상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이 화상 상담을 열심히 경험을 해보고 이런 장비나 설비들을 내년에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상 상담을 하게 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상담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비정규직 여성들 얘기했지만 저희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여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이 취약계층과 상담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만 어르신들은 어떤 저희가 상담 창구를 만들면 어느 정도는 오시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안 오거든요.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밀키트입니다. 예. 그래서 밀키트를 통해서 혼자 사는 청년이 밀키트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일종의 많은 기업들이 무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뒤에 개인정보를 사실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의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먼저 몰두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담이나 캠페인들 온라인으로 캠페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잘 된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분간은 그런 시행착오의 시대가 저희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효도리가 얼마? 효도리가요.
100만 원에 네. 가깝습니다. 예. 네, 컴퓨터가 정말 컴퓨터 한 대 가격이. 예, AI 로봇이에요. 네. 로봇이고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이걸 사용하고 계신지 예. 얼마나 얘를 만졌는지 다 컨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례 관리가 일단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시도하고 있는 어르신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으면 효도리 한번 만져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잘 되면은 혼자 사시는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네. 혼자 사시는 우울증 환자분들한테도 이걸 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효도리의 기능이 점점 좋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작 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트래커 있잖아요. 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트래커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면도 체크가 가능하고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그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동성을 좀 증진할 수 있는 뭐 만보를 10일 동안 유지했으면은 밀키트를 보내드리는 다섯치 뭐 이런 어떤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막연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 개가 이제 시도해 보면은 괜찮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이제 좀 더 화성센터에서 시도해서 실패하는 거는 부천센터에서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부천센터에서 성공하는 걸 화성센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이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거기서 저희가 좀 더 나은 것들이 막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센터의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으니까요. 이분들의 아이디어와 또 전 질문 받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따뜻했던 게 이 그 내담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되게 간절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비대면을 극복해서 만나려고 하는 이 노력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업들을 훨씬 접근성이 높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만 시간이 제한적이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뭐 이벤트 같은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럴 만한 요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그 지구상에서 점점 점령해가는 땅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배출하는 가스가 CO2가 많아지고 기후변화가 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간들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은 코로나가 백신 나와서 뭐 2, 3년 후에 2, 3년 걸려서 정복이 되더라도 또 1년 반 있다가 또 나타나는 이런 일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 저희 뭐 센터 직원들과 얘기하면서도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해나가자는 이제 격려들 한번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떻게 하면 좀 센터에서 또 이제 자살 예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자살 예방에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좀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심포지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상은 전체적으로 인문학적, 사회학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점검을 하고 자살 예방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또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언택트, 온택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해나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심포지엄을 진행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우리 강연자들, 전문가분들께는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건강하시고 또 건강 마음과 몸을 챙겨가면서 우리 대상자들을 만나고 자살 예방에 종사하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생명사랑 자살 예방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던 자살 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살 예방 활동과 부천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심포지엄이 종료된 후에는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 문자로 만족도 검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8회 자살 예방 생명사랑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